안녕하세요. 저는 SK플래닛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에서 현재 개발자로 업무 진행하고 있는 최원현 매니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카프카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관련 책이나 그런 강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영어로 된 다큐멘트를 보고 관련된 스크립트를 보고 했었는데, 그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제 많이 학습했고 그걸 압축해서 이번 5시간 동안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아파치 카프카 관련 개념 설명 진행하고요. 나머지 실습으로 진행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현재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에서 일하고 있고, 데브 원영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카프카 관련이나 해커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컴퓨터 관련 내용들 올리고 있고요. 깃허브 현재 앤더슨 초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 따로 운영하고 있고, 개발 블로그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대상은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카프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카프카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일 텐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카프카를 열렬히 잘 쓰고 있고 운영하고 계신 분은 사실 이 강의는 좀 기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목표는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컨슈머나 프로듀서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번 해보면 나중에 아실 텐데 카프카 아키텍처 설계 능력도 같이 확보하게 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활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OS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무료 IDE거든요. 요거 사용하면 다들 자바 환경 같이 실습해보는 데 좋을 거예요. AWS 계정이랑 그 다음에 아이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관련 도구거든요. 요거 사용하면 나중에 터미널 같이 실습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홈브루는 패키지 설치 도구인데 이것도 맥OS에서나 뭐 리눅스에서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패키지 설치 도구거든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활용 시간에 사용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는 여기 깃허브 레파지토리에 있으니까 직접 zip 파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git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은 git 클론 사용해서 각자 원하시는 레파지토리에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카프카 기본 개념 설명과 카프카를 한번 실습용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AWS에 설치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카프카 관련 CLI를 실습해 볼 건데, 토픽 생성하든가 혹은 뭐 파티션 조절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할 겁니다. 요거는 운영상에서도 매우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프카 클라이언트로 직접 자바 애플리케이션 한번 개발 실습해 볼 거고,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제가 실무에서 겪은 이야기들, 팁이나 노하우도 같이 전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로 근데 카프카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도 쓰지만 뭐 메시징, MSA에도 쓰이거든요. 저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카프카 내부 상세 동작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기초에다가 직접 사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지 않았고, 브로커나 클라이언트 상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카프카의 성능이나 다른 메시징 서비스의 비교도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았고, MSA 환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아키텍처에서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카프카를 사용했다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제가 카프카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다 1시간씩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 개념 및 생태계, 그리고 카프카 설치 및 실행, CLI 한번 실습해 볼 거고요. 프로듀서, 컨슈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둘을 다 합쳐서 파이프라인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기본 개념 및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프카가 생기기 전에는 엔드-투-엔드 연결 방식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연동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각각의 하드웨어가 다르고 운영체제가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장애를 대응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 운영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MySQL에서 하둡을 보내고 혹은 MySQL 데이터를 다른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DB에 보내고 이런 때마다 따로따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파이프라인 연결 구조가 생겼고 이걸 통해서 코드 복잡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링크드인에서는 요거 동일한 이런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이런 모든 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시간 처리도 가능하면서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지더라도 확장이 용이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링크드인 자체 이제 데이터 관련 팀에서 개발하여 카프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프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마치 중추신경처럼 한 군데 모였다가 다시 퍼지는 구조로 되었어요. 이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이렇게 분리하였고요. 그리고 메시지 데이터를 여러 컨슈머에 허용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카프카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또한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 메시지 최적화를 하였고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아웃 가능하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카프카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든 뒤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거를 스케일 아웃 해야 되잖아요. 마치 왓스를 스케일 아웃 하듯이 이런 때 무중단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생태계도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 많은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정말 편리하게 임플리먼트 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SK 플래닛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그 데피니션 툴이라고 하는 어떤 그 로그 정의서를 만드는 툴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 최종 데이터베이스인 하둡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앱이나 웹, DB, 와스 등에서 이 데이터 소스들이죠. 여기서 긁어 모은 데이터를 카프카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카프카에서 하둡으로 또 컨슈밍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트리밍 환경은 카프카, 그리고 배치는 따로 1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는 저희는 EDA 툴인 하이브 같은 이런 툴들을 통해서 따로 검색을 한다든가 쿼리 날리든가 이렇게 해서 DB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케줄러나 메타 딕셔너리 등으로 또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프카 브로커와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프카 브로커는 실행된 카프카 애플리케이션 서버 중 한 대입니다. 서버 한 대에 애플리케이션이 한 개가 떠져 있다는 거예요. 카프카 애플리케이션이. 물론 카프카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에 2대 이상 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프카 애플리케이션은 JVM으로 올라가는 이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당연히 2개 이상 뜰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대 이상을 브로커로 클러스터 구성하고 꼭 홀수 맞출 필요 없이 3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2.5.0 버전까지 최근에 스테이블 버전으로 릴리즈 되었고요. 주키퍼와 연동을 해야 합니다. 아마 추후에는 주키퍼와 연동하는 것을 이제 걷어낸다고 해요. 주키퍼와 연동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 어떤 그 이슈도 있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 자체로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주키퍼 역할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브로커 아이디나 컨트롤러 아이디 이런 것들을 추후에는 카프카 클러스터, 이 브로커 안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키퍼와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개의 브로커 중에 한 대는 컨트롤러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컨트롤러라는 것은 각 브로커의 담당 파티션 할당을 수행하거나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 컨트롤러인지는 주키퍼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보내냐? 여기 레코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프로듀서 레코드라고 정의를 했어요. 보면 토픽을 정하고 키를 정하고 메시지를 정했어요. 토픽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보내지는 이 어떤 특정 마치 테이블처럼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지정하고 키를 적고 메시지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 컨슈머 레코드를 통해서 이 토픽의 데이터를 다시 레코드로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레코드도 키와 밸류로 된 둘 다 스트링으로 지금 선이 되었죠. 이걸로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객체를 프로듀서에서 컨슈머로 전달하기 위해
위해 카프카 내부에서 바이트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렬화와 역직렬화가 필요해요. 기본 제공으로 스트링 시리얼라이저나 숏 시리얼라이저 이런 거 제공하거든요. 이런 거 제공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포조, 플레인 오브젝트, 자바 오브젝트 이거 사용하시려면 커스텀 오브젝트로 직렬화나 역직렬화도 가능합니다. 저희 SK플래닛 내부에서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 내부에서는 키는 눌로 사용하고 밸류는 제이슨으로 된 자체 형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제이슨이지만 바이트 어레이로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요거 프로듀스 할 때랑 그냥 컨슈머 할 때 동일하게 직렬화, 역직렬화 이거 동일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픽입니다. 토픽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파티션 3개로 되어 있죠. 이 토픽의 파티션은 1개 이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파티션 요거 3개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여기 파티션 0번에 숫자가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0부터 지금 12까지 있고, 파티션 1번에는 0부터 9까지, 파티션 2번에는 0부터 12까지 또 있어요. 이거는 각 파티션마다 오프셋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0번이 가장 오래된 거, 12번이 가장 최신에 된 거, 12번 다음은 13번 레코드가 또 들어가겠죠. 각 메시지 처리 순서는 파티션별로 유지 관리되는데요. 이 말은 파티션이 만약에 1개일 때는 우리 자료 구조에서 다 배웠다시피 Q와 같은 구조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으로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처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파티션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게 메시지 처리 순서가 완벽하게 들어간 순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중에 실습으로도 확인할 텐데 이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프로듀서는 이렇게 들어간 파티션의 오프셋이 지정된 레코드들을 각각 가져갑니다. 현재 중간에 보면 컨슈머 A는 오프셋 9번의 레코드를 가져왔고요. 컨슈머 B는 오프셋 11번의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렇게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진 컨슈머는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컨슈머 B가 11번을 가져갔다는 뜻은 이미 0부터 10번을 가져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로듀서는 레코드를 생성하여 브로커로 전송하면 이렇게 오프셋이 지정된 레코드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오프셋이 12번 이렇게 생성되면 컨슈머는 브로커로부터 레코드를 요청해요. 나 레코드 필요해. 그러면 폴링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절대로 브로커가 컨슈머로 보내는 게 아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낼 레코드를 어디에 저장되냐면 실제로는 파일 시스템 단위로 저장돼요. 어떤 뭐 SQLite나 MySQL 어떤 DB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카프카가 실제 파일에 저장된다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저장될 때는 세그먼트 파일이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뭐뭐.인덱스, 로그, 타임인덱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은 시간 또는 크기 기준으로 닫히게 되거든요. 닫힌 이후에는 브로커에 설정된 혹은 토픽에 설정된 어떤 일정 시간 혹은 용량에 따라서 삭제 또는 압축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세그먼트로 적재된 이 레코드들이 일정 시간이나 용량 뒤에 삭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레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에 들어간 데이터는 물론 영원하게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일정 기간 또는 용량을 옵션을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토픽이랑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 토픽에 파티션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1개가 이렇게 오프셋에 이 파티션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컨슈머 1개가 이렇게 파티션 3개에 할당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컨슈머는 파티션으로부터 파티션 0번, 1번, 2번에 할당이 돼서 파티션 3개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폴링해 갑니다. 만약에 컨슈머가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토픽이 3개고 컨슈머가 3개일 때는 각각의 파티션이 컨슈머와 할당이 돼서 1대1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컨슈머는 각 파티션의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픽에 있는 모든 파티션이 할당되고 컨슈머는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컨슈머는 결국에는 뭐 파일에 저장한다든가 S3에 저장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컨슈머 한 대당 처리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컨슈머를 여러 개 해서 병렬 처리하도록 한다면 각 파티션의 데이터를 각각의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컨슈머 4개가 되면 파티션은 더 이상 컨슈머에 할당이 되지 못하고 컨슈머 한 대가 놀게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반드시 파티션 개수보다 같거나 혹은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컨슈머 개수가 많다면 나머지 컨슈머는 놀게 돼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렇게 모든 말씀드린 거는 이 각각의 4개의 컨슈머가 같은 컨슈머 그룹 안에 들어있을 때를 가정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컨슈머 3가 있었는데 컨슈머 2번이 장애가 났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돼요. 컨슈머 2번이 더 이상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뭐 스레드가 종료가 되거나 프로세서가 종료되거나 서버가 종료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슈머 1번이 2개의 파티션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모든 파티션이 끝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할당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리밸런스라고 합니다. 리밸런스 되고 나면 이렇게 파티션이 새로운 컨슈머에 할당이 되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참고로 리밸런스가 발생되게 되면 이렇게 할당하는 과정이 중단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파티션은 어디에 컨슈머에 할당이 돼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재할당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리밸런스 리스너와 같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실제로 운영할 때 리밸런스가 발생할 때 얼마나 멈췄지? 이런 거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2개 이상의 컨슈머 그룹이 있을 때를 제가 가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컨슈머 A는 컨슈머 1개 가지고 있고 컨슈머 그룹 B는 또 컨슈머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토픽 안에 있는 파티션의 데이터들을 각각이 따로따로 목적에 따라 컨슈머 그룹을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 1번이 파티션 0번에 12번을 처리해도 컨슈머 B는 컨슈머 A와 상관없이 또 컨슈머 0번에 12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컨슈머 그룹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입수나 재처리 목적으로 임시 컨슈머 그룹을 생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처리 중이고 스트리밍 처리 중인 실제 라이브 중인 컨슈머 그룹은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어떤 중간에 데이터가 재처리되어야 한다 하면 새로운 컨슈머 그룹을 만들어서 다시 중간부터 재처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슈머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한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어떻게 목적에 따라 이렇게 2개로 나눈 걸 볼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적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엘라스틱서치의 컨슈머를 통해서 적재할 수 있고 하드웨어도 동시에 적재해요. 정말로 많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를 볼 때는 엘라스틱서치가 좋겠죠. 키만을 통해서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뭐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적재되면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단위로 되겠죠. 이거는 하드웨어 저장해서 긴 롱텀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시에 적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슈머 2개를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동시에 적재한다면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각 컨슈머 그룹은 장애의 격리가 되거든요. 컨슈머 예를 들어 하둡이 장애가 나서 하둡 적재 컨슈머가 하둡에 적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하둡에 적재를 못하는데 엘라스틱서치도 장애가 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로그를 봐야 되니까. 하둡이 장애가 언젠가는 복구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복구가 되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엘라스틱서치에는 컨슈머 그룹이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엘라스틱서치에는 계속해서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을 줄일 수 있고, 엘라스틱서치는 그대로 보되 하둡이 다시 복구가 되면 하둡 적재 컨슈머가 적재 중단된 이후부터 다시 적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시 또 엘라스틱서치와 하둡이
똑같이 가장 레이티스트, 가장 최신의 오프셋을 다 적재하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브로커와 파티션 그리고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아래 보시는 요 명령어는 카프카 토픽을 생성하는 겁니다. 카프카 topics.sh는 카프카 토픽스 쉘 스크립트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카프카의 토픽을 생성하거나 리스트를 보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어요. 다음 옵션은 부트스트랩 서버인데요. 로컬호스트의 9092, 즉 제 로컬 컴퓨터에 떠져 있는 카프카 브로커에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고요. create는 카프카를 토픽을 만들겠다. 그리고 토픽 네임은 토픽 언더바 네임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3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파티션 개수를 3으로 지정해서 파티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을 주고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브로커 3개일 때는 이렇게 균등하게 파티션이 1개, 2개, 3개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브로커 1번에 만약에 장애가 생겼을 때 파티션 1번을 사용을 불가하게 되잖아요. 서버가 장애가 나는 순간은 정말 다양해요. 뭐 갑자기 정전이 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버 파워가 내려간다든가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이때 동안 파티션 1번이 사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카프카 브로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위에 제목에 팁이 있는데요. 복제. 왜죠? 네, 잘 말씀 주셨는데요. 파티션을 다른 브로커에 복제하여 이슈에 대응합니다. 노드라 말씀드렸는데 브로커라 하면 더 이제 명확하겠죠? 1번 브로커에 이슈가 생기면 다른 브로커에 복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카프카 토픽을 만들 때 레플리케이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팩터 3 이렇게 하면 레플리케이션을 3개를 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주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고가용성을 위해서 파티션 복제 기능으로 데이터 유실 방지가 가능합니다. 파티션 1번이 지금 2번이랑 3번에 복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카프카 저희 SK플래닛 DRC에서도 레플리케이션 팩터 3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파티션을 리더 혹은 리더 파티션이라고 부르고요. 복제화된 거를 팔로 파티션 이렇게 부릅니다. 리더 파티션은 나중에 카프카 컨슈머나 프로듀서가 직접 클라이언트와 이 클라이언트죠. 그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팔로 파티션은 리더 파티션으로부터 레코드를 지속적으로 복제합니다. 리더 파티션에 데이터가 늘어나면 오프셋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팔로 파티션은 그것을 캐치하고 계속해서 리더 파티션을 보고 오프셋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파티션이 만약 동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머지 팔로우 중 한 개가 리더로 선출돼요. 이거는 파티션 3개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3개로 이루어진 토픽이 브로커로 할당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리더 파티션과 팔로우 파티션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리더 파티션이 오프셋이 만약에 0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요. 나머지 팔로우 파티션도 0부터 100 오프셋까지 다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다면 요 리더 파티션과 팔로우 파티션 합해서 인싱크 레플리카 ISR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싱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아주 고가용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팔로우 파티션이 0부터 90까지만 복제되어 있고 리더 파티션이 0부터 100까지 복제되어 있는 0부터 100까지 있는 상태라면 만약에 리더 파티션이 장애가 나면 91번부터 100번까지는 팔로우 파티션에 복제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 파티션에 장애가 나게 되면 91번부터 100번까지는 아직 팔로우 파티션에 복제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를 복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복제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처리하는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unclean reader election enable입니다. 요 옵션은 기본은 fals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unclean reader, ISR이 아닌 리더 파티션을 이제 선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false라는 뜻은 ISR이 아닌, 예를 들어 파티션 3번이 팔로우 파티션에 모두 복제가 안 된 상태라면 파티션 3번이 있는 브로커 3번이 다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91번부터 100번까지가 아직 팔로우 파티션에 복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true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91번부터 100번까지를 그냥 유실시키고 일단은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유실이 돼도 이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처리해버리자 라고 해서 이걸 true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는 이제 false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마 구축하시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카프카 클러스터에 따라서 이 옵션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건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연계되거든요. 실제로 아마 운영을 하시거나 개발해서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데 카프카 클러스터가 장애가 났는데 왜 컨슘이 안 되지? 왜 프로듀스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옵션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unclean reader election enable이 false이면 이 브로커 3번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커 1번의 장애가 발생하면 브로커 1번의 리더가 브로커 1 또는 2 중에 새로 할당이 돼서 이제 팔로우 파티션 중 한 개가 리더 파티션으로 돼서 이게 클라이언트와 연동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추가적인 고가연성 기능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카프카에는 이 렉 어웨어니스 기능이 있어요. 아마 인프라 쪽을 이미 담당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버 렉이라는 게 있어요. 서버 렉은 보통 한 개의 어떤 그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서버가 있고 렉이 한번 내려가면 여러 개의 서버가 한꺼번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렉에는 한 개의 브로커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옵션을 주게 되면 다수의 렉에 분산해서 파티션 할당이나 레플리케이션 동작 시에 특정 브로커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요. 이거는 사실 카프카 운영 관련 이야기인데 카프카 운영에서 이런 렉 어웨어니스 기능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연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죠. 왜 카프카 클러스터는 서버 장애에 대한 로직이 많을까요? 이미 현업이신 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장애 허용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서버 중단, 이슈 발생이나 재시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서버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나 배터리가 나간다거나 파워가 나간다거나. 예를 들어 30대의 브로커로 이루어진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을 때 한 대의 서버가 1년에 한 번 중단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내가 담당하는 서버가 한 대만 있으면 하루만 고생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덩어리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계산을 하면 12일에 한 번씩 브로커 이슈가 발생해요. 그때마다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 서버가 중단이 되더라도 데이터는 유실되면 안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하락이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카프카에서는 이런 장애에 서버 장애에 대응한 로직들, 레플리케이션, 렉 어웨어니스 이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장애가 나더라도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카프카 핵심 요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중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프카 브로커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단위고 토픽은 데이터 분리 단위입니다. 파티션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죠. 파티션은 레코드를 담고 있고 컨슈머 요청 시 레코드를 전달합니다. 오프셋은 레코드당 파티션에 할당된 고유 번호입니다. 컨슈머는 레코드를 폴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컨슈머 그룹은 다수의 컨슈머를 포함된 컨슈머 그룹이죠. 그러니까 컨슈머 그룹은 한 대 이상의 컨슈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슈머 오프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컨슈머 그룹이 가져간 오프셋을 컨슈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컨슈머 오프셋이 10번까지 가져왔다. 그러면 컨슈머가 다음 가져갈 오프셋은 11번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프로듀서는 레코드를 브로커로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레플리케이션은 파티션을 복제하는 기능, 그리고 ISR은 싱크화된 리더 파티션과 팔로우 파티션의 묶음입니다. 렉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서버 렉 이슈를 대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관련 생태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프로듀스나 컨슈머 이런 거는 카프카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씻을 때도 하겠지만 그레이들, 메이븐 이런 식으로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도 제공해요. 아마 자바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이제 지식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C나 C++, Node.js, 파이썬, .NET 등에도 사용 가능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제공하니까 요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카프카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아파치 카프카에서 이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완전히 다른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데 이슈가 없는지 두 번, 세 번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버전 호환성도 한번 확인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카프카 브로커 버전과 클라이언트 버전 하위 호환도 아직 몇 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프카 클라이언트 같이 설명드리면서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카프카 스트림즈인데요. 저희 SK플래닛 안에서는 스트림즈는 현재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뭐 라인이라든가 다양한 대기업에서는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스트림 프로세싱을 위해서 사용돼요. 이걸 통해서 스테이트풀 혹은 스테이트리스와 같이 상태 기반 스트림을 통해서 exactly once, 즉 장애가 나더라도 각각의 오프셋 레코드를 단 한 번만 처리하는 고가용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프카 관련 시큐리티 설정들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고요.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별도 클러스터가 불필요하니까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좀 더 관리하는 데 편하겠죠. 카프카 커넥트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카프카 클라이언트에 프로듀서나 컨슈머로 직접 다 구현해도 괜찮아요. 자바로. 하지만 직접 카프카 커넥트라는 걸 사용하면 이게 미리 제공된 임포트 혹은 익스포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타겟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거쳐갈 수 있어요. 코드 없이 컨피그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스탠드얼론이나 디스트리뷰션 모드를 지원하고 REST API, 즉 뭐 포스트나 겟이나 이런 HTTP 통신을 통해서 요거 커넥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또는 배치 형태로 관련 옵션들을 조정해서 가능하고요. 또한 다양한 커넥터 지원하고 있어요. 나중에 GitHub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일, S3, 하이브, MySQL 점차 다양한 이 커넥터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하이브에 있는 조회된 데이터를 S3, AWS,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한다는 등 그런 걸 소스 코드, 직접 코드 작성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의 카프카 커넥터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 미러 메이커 같은 경우는 카프카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와 이 토픽을 전송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토픽의 데이터를. 2019년 11월에 미러 메이커를 개선한 미러 메이커 2.0이 릴리즈되었는데요. 클러스터 간 토픽에 대한 모든 것을 복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규 토픽 감지하고 파티션을 감지해서 소스 카프카 클러스터에 파티션이 늘어났으면 타겟 카프카 클러스터도 파티션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동일하게 싱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소스나 타겟 혹은 타겟에서 소스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복제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러메이커도 결국에는 이런 복제하는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미러메이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네트워크상 이슈가 없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트릭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프카 생태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컴포넌트사가 있거든요. 컴포넌트사는 실제로 카프카를 만드신 제이크랩스라고 하는 링크드인의 훌륭한 개발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고 카프카를 직접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운영하고 카프카 클라우드 운영하는 컴포넌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관련 오픈소스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KSQL DB라고 하는 SQL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프로세싱도 지원해요. 이거 정말 재밌는데 나중에 실습해보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KSQL DB를 사용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elect 별표 from table 이런 식으로 select 별표 from 토픽명 이런 식으로 SQL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공하고 스키마 저장소인 스키마 레지스트나 REST 프록시 REST 프록시도 재미있는데 컨슈머 프로듀서를 REST API를 통해서 포스트나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기능도
REST 프록시도 오픈 소스로 현재 레파지토리가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련된 플랫폼인 카프카 보러 같이 컨슈머 렉을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런 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요. 야후나 우버 이런 데서도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다만 카프카와 같이 이게 아파치 라이센스가 아닌 일부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다른 경우에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셔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실 때 뭐 법무팀이라든가 요거를 확인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SQL 플래닛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에서는요, 지금 3개 클러스터 운영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브로커를 지금 담당자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TB 이상의 데이터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100개 이상의 토픽이 현재 관리되어 있고 10개 이상의 컨슈머가 현재 하둡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재는 2TB 이상이 HDFS 파일로 저장되고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